교재는 몇 페이지로 오시냐면은요, 244페이지로 오세요. 그리고 저거 좀 하겠습니다. 뭐 해야 되냐면은 신호 확인 좀 할게요. 거기 244페이지 보시면 원가의 배분 기준이라고 있으세요. 그래서 거기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인과 기준, 그 인과관계가 가장 중요합니다. 인과관계. 그래서 인과관계가 뭐예요? 인과관계. 원인이 있으면 뭐가 있죠? 결과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배분이라는 게 나눠주는 거예요. 그래서 공부하실 때 이렇게 나옵니다. 어떻게 나오냐면은 배분이라고 나올 때도 있고 배부라고 나올 때도 있어요. 근데 두 개 다 같은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나눠주는 건데 우리가 나눌 때는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기준이 있어야 돼요.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기준. 그래서 그 기준 중에서 가장 좋은 게 인과관계예요. 그래서 원인이 있으면 뭐가 있다? 결과가 있다. 그래서 우리가 뭐 이제 올해 여름에 덥긴 더웠죠. 그래서 에어컨 많이들 틀었잖아요. 예. 전기요금 많이 나오면 투덜투덜 대도 돼요. 맞죠? 예. 왜요? 내가 많이 썼으니까. 근데 이러면 난리 나잖아요. 한 4년 전인가? TV 한번 나왔었는데 어느 집에 수도요금이 1억이 날라왔어요. 실제 있었던 일이에요. 예. 고지서에 공이 너무 많은 거예요. 봤더니 1억을 내래요. 수도요금으로. 근데 참고로 31일 내내 틀어도 1억이 나올 수가 없대요. 그랬고 제보했잖아요. 뉴스에다가. KBS인가? MBC에다 제보해갖고 거기에서 이제 난리를 쳤더니 얼마 나왔다 그랬더라? 2만 얼마인가? 3만 얼마 나왔대요. 결론은 잘못 고지한 거죠. 그런 건 따져야죠. 왜요? 인과관계가 안 맞잖아요. 내가 하루 종일 물을 틀어놔도 1억이 나올 수가 없어. 1억 내래. 그러면 낼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가장 좋은 게 이거예요. 원인이 있으면 뭐가 있다? 결과가 있다. 근데 거기 보시면 수혜 기준도 있어요. 이 수혜 기준을 뭐 저희 시험엔 인과관계만 나오긴 하는데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수혜 기준을 다른 말로 뭐라고도 하냐면 수익자 부담 원칙이라고도 해요. 수익자 부담. 그러니까 이게 무슨 뜻이냐면 혜택을 많이 받는 사람이 많이 내는 거예요. 그다음에 혜택을 적게 받으면 적게 내는 거. 그거를 수혜 기준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 다음에 부담 능력 기준. 그러니까 이거는 능력 많은 사람이 많이 내는 거예요. 이거는 주로 이거하고 관련이 있습니다. 세금. 세금은 대부분 부담 능력 기준이에요. 그래서 지금 뭐 비트코인에다도 세금 매기겠다. 그 다음에 집값 많이 올랐으니까 세금 많이 내라. 이런 거에 대해서 사람들이 따지는데 그러면 세금 안 내고 저기 무인도 가서 혼자 사시면 돼요. 맞죠? 그 어느 순간부터 이게 잘못된 건 아닌데 저라도 똑같은 얘기를 할 거예요. 근데 똑같이 욕을 먹겠죠. 무슨 욕을 먹어야 되냐면은 실질적으로 많이 벌었잖아요. 그러면 많이 내게끔 되어 있어요. 그게 싫으면 북한으로 가시거나 무인도를 사서 혼자 사시면 돼요. 왜냐면 원래 자유민주주의는 많이 벌면 많이 내는 거예요. 외국은 더 많이 내요. 우리나라 세금 많이 내는 나라 아니에요. 세금 많이 낸다 투덜투덜 내는데 이상한 거는 저기 뭐냐 좋은 나라에다가 비교하고 정작 비교해야 될 거는 비교 안 해요. 참고로 프랑스 아시죠? 프랑스 최고 세율이 70% 육박해요. 우리나라는 현재 45%거든요. 최고 세율이. 외국에 비해서는 아직은 낮아요. 근데 계속 올라갈 거예요. 근데 이거는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우리나라의 목표는 복지국가잖아요. 복지국가 되려면 세금 많이 내야 돼. 근데 또 보십시오. 세금 많이 내면 또 많이 낸다고 투덜대. 혜택은 다 받고 싶어. 그럼 그게 공산당이지 뭐예요. 근데 그만큼 벌면은 한 1, 2%더 낼 수도 있겠구만. 근데 많이 내는 사람들은 투덜투덜 될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진짜 많이 뜯어가요. 제 회사 다닐 때 우리 회사 사장님이 이만큼 갖고 가거든요. 월급이 1,500이에요 한 달에. 그러니까 연봉으로 치면 1억 8천. 한 달에 1,500이면 통장에 얼마 찍힐까요? 찍어요 빨리. 얼마요? 1,200? 좋은 나라예요.
저도 이거 계산하고 놀랐어요. 예전에 1,000만 원까지는 계산해봤거든요. 그 전 회사 다닐 때 사장님 월급이 1,000만 원이었으니까 이 정도 돼요. 500이 세금이에요. 진짜로 거짓말 안 하고. 1,500 정도 벌면, 예. 왜냐면 소득세 내야 되죠. 지방소득세 내야 되죠. 4대 보험 내잖아요. 그래서 4대 보험 빼면은 한 950에서 1,050 왔다 갔다 해요. 좀 더 나가는 날은 한 950 정도 되고, 조금 덜 뛰는 달은 한 1,050만 원 왔다 갔다 하더라고요. 근데 평균 잡으면 한 500 정도가 세금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진짜 세금 많이 내요. 근데 많이는 내는데, 그만큼 빼가도 남는 것도 어때요? 크죠? 워낙 많이 가져가니까. 그래서 부담 능력 기준은 대부분 세금이라고 보시면 되세요. 그래서 많이 버는 사람은 부담을 많이 할 수 있으니까 많이 내고, 적게 버는 사람은 어떻게 내요? 적게 내죠. 근데 왜 그렇게 되어 있냐면 세금을 걷는 이유는 하나예요. 부의 재분배예요. 많이 버는 사람한테 걷어서 못 사는 사람한테 지원해 주잖아요. 근데 가장 큰 문제는 꼭 그 사이에서 띄어먹는 놈들이 있으니까. 근데 그런 거 빼면은 부담 능력 기준으로 해서 세금을 내는 겁니다. 그 다음에 공정성, 공평성 기준. 이거 되게 많이 따지는데 세금에는 공정성과 공평성이 있으면 안 돼요. 이게 뭐냐면 이런 거예요. 뭐냐면 우리 모나미 볼펜 사잖아요. 이건 부가가치세 때 다음 주에 한번 더 얘기할 건데 1,000만 원 버는 사람이나 100만 원 버는 사람이나 모나미 볼펜의 가격은 어떻죠? 똑같죠. 그래서 모나미 볼펜을 샀을 때에 내는 세금도 어때요? 똑같아요. 이거를 공평하다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공정하다라고. 세법에서는 이건 불공정이에요. 왜냐하면 세법은 무조건 많이 버는 사람이 어떻게 내야 돼요? 많이 내고 적게 버는 사람은 적게 내는 게 세법에서 보기에는 그게 공정한 거거든요. 근데 사람들이 세금 관련돼서는 관심 없고요. 그냥 나 100원 냈으니까 너도 얼마 내야 돼? 100원 내야 돼. 이걸 공정하고 공평하다라고 보는데 그렇게 돼버리면 세금 관련돼서는 그게 저기 위에 동네하고 똑같아지는 거예요. 세금은 무조건 많이 벌면 많이 내, 적게 벌면 적게 내. 이게 맞는 거예요. 그리고 세금 관련된 거 댓글들 보면은요 아무 생각 없어요. 그냥 욕만 써요. 그리고 쓸데없는 데에다가 문 누구누구라고 또 써놓고. 난 그게 제일 싫어요. 잘못했으면 욕하는 건 괜찮은데 전혀 상관없는 데 가갖고도 욕해. 그거는 아니에요. 맞죠? 그러니까 뭐 참고로 제 이력에 안 써놨는데 지금 저기 어디지? 민주당 말고 어디죠? 하도 바꿔갖고 이름도 헷갈려. 옛날에 한나라당이었고 지금 뭐죠? 아, 국민의힘. 네. 제가 예전에 거기 가서도 수업했었어요. 거기 그 보좌관들 엑셀 가리키러 간 적이 있었거든요. 한 달 정도. 근데 그거 못 써요. 제 이력에다가 욕먹으니까. 왜냐면 사람들이 좌우로 나눠져 있잖아요. 저는 이쪽 편도 아니고 이쪽 편도 아니에요. 그냥 잘하면 잘했다, 못하면 욕하고. 저는 약간 그쪽인데. 그래서 제가 아마 수업 끝날 때까지 허경영 씨 얘기를 한 두세 번 할 거예요. 뽑을 사람 없으니까 허경영 뽑자고. 농담인데. 그만큼 지금 제대로 못하고 있잖아요. 양쪽 다 못해요. 솔직히 얘기해서. 그래서 저는 어떻게 됐으면 좋겠냐면 한 번 그냥 뒤집어 엎어졌으면 좋겠어요. 어차피 이놈이 하나 저놈이 하나 나 힘든 건 똑같잖아요. 네. 어느 쪽에서 한다 그래갖고 나한테 혜택 와요? 안 와요. 양쪽 다 해봤자 돈 있는 사람들한테 어느 쪽이 유리하냐지 일반 서민들은 솔직히 A가 하나 B가 하나 C가 하나 똑같잖아요. 그래서 공정성, 공평성은 세법에서는 좀 힘들어요. 근데 회계에서는 가능하긴 합니다. 공정하게, 공평하게 뭐 하면 되죠? 나누면 되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요즘 분들은 요거를 많이 좋아하세요. 근데 없어요. 공정하고 공평한 건. 이미 태어날 때부터 100m 달리기라고 치면 신발 신고 있는 애들이 있고 99m에서 스타트하는 애들도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런 사회, 그런 뭐든지 어느 나라든 다 그렇기 때문에 공정할 수 없고 공평할 수 없어요. 불가능한 얘기예요. 그리고 남녀 평등도 안 돼요. 맞잖아요. 남자들은 군대 갔다 와라, 여자들은 애 낳아라. 이 상황에서 무슨 남녀 평등을 해요? 불가능한 얘기잖아요. 무거운 거 있으면 남자 보고 들어라 라고 얘기하면서 왜 남녀 평등을 찾냐고요. 무거운 거 있으면 여자들도 들고. 맞죠? 그 다음에 뭐 청소할 때 남자들도 여자 화장실 가서 청소하고, 남자들도 그 여자분들도 남자 화장실 가서 청소하고,
뭐든지 다 똑같이 해야 되는데 그게 불가능하잖아요. 몸상으로도. 힘든 거 여자분들 못 드는 게 맞잖아요. 남자분들은 들고. 그럼 여자들은 군대 안 가잖아요. 남자들은 몸 자체가 임신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근데 맨날 싸우기만 하면 넌 군대 가라, 너는 임신해라. 불가능한 얘기 갖고 맨날 싸우니까. 그러면서 맨날 이거는 찾고 있고. 그건 좀 아닌 것 같더라고요. 불가능해요. 남녀 평등은. 구조 자체가 틀린데. 어떻게 평등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저기 246페이지 말고요. 어디냐? 251페이지로 오세요. 쓸모없는 건 안 볼 거예요. 그냥. 그래서 251페이지 보시면 부문별 원가라고 있습니다. 아까 제가 부문별이 장소별이라 그랬죠. 그래서 요거 생각하시면 돼요. 생산부문, 조립부문 요런 식으로 계산을 하는 걸 무슨 별 원가 계산이라 그래요? 부문별 원가 계산이라고 하는데 거기 밑에 보시면 배부 기준이 있어요. 이거는 외우지 마세요. 외우지 말고 이거는 상식으로 푸는 거예요. 근데 상식으로 푸는데 어떤 상식으로 푸냐면 우리나라는 무슨 관계를 가장 우선시 한다고요? 인과관계. 그래서 저는 인과관계를 다른 말로 연관성이라고도 해요. 그래서 나눠줄 때는 관련 있는 걸로 나눠줘라. 그래서 아까 이야기했듯이 밥을 3명이서 먹었어. 그러면 3분의 1로 나누어서 밥값 내요, 안 내요? 내죠. 네, 그게 과정 연관성이 뭐 하니까요? 많으니까. 그리고 시험 문제에 이거 잘 나와요. 건물. 건물 관련된 거 나오면 무조건 면적이에요. 우리가 일반적인 사람들이 큰 평수에 못 살아요. 조도 못 살아요. 왜 못 사는지 아세요? 관리비 못 내요. 만약에 50평짜리를 누가 줘서 50평짜리에 살아. 근데 관리비가 한 달에 평당 10,000원이야. 그러면 관리비만 50만 원이에요. 그 아파트에서 손만 쉬어도 얼마가 나가는 거예요? 50만 원만. 그래서 왜 면적으로 하냐면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큰 평수에서 살아. 그러면 돈이 뭐 할 것이다? 많을 것이다. 라고 생각해요? 안 해요? 하죠. 그럼 작은 평수에서 살아. 그럼 돈이 뭐 할 것이다? 적을 것이다. 라고 생각해요? 안 해요? 해요. 그래서 면적으로 나누면은 그나마 가장 어때요? 비슷하게 나올 수 있겠죠. 근데 이러면 또 싸움 나요. 가족수. 왜냐면 큰 평수라 그래서 가족이 많아요? 아니죠. 연예인들 보면은 그 큰 평수에서 혼자 사시는 분들도 있잖아요. 그 다음에 작은 평수라 그래서 가족이 적어요? 아니잖아요. 작은 평수에 여러 명이서 사는 경우들도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래서 건물 관련된 거 나오면 무조건 면적이에요. 그래서 실제 지금도 관리비가 나올 때 면적당 얼마로 나와요? 왜냐면 면적으로 하는 게 가장 합리적이라고 보는 거예요. 왜냐면 면적으로 하면은 많은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잖아요. 아, 큰 평수 사니까 돈이 많을 거야. 관리비 많이 내도 돼. 작은 평수 사니까 돈이 뭐 할 거예요? 적을 거야. 그러니까 적은 평수 사도 돼.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그래서 거기 밑에도 있어요. 건물 임차료나 재산세라고 해서 면적. 그 다음에 거기 밑에 보시면은 복리후생비라고 있어요. 앞으로 많이 나오는데 복리후생비 그러면 이분들을 위해서 쓰는 거예요. 직원. 그래서 이런 분들이 있어요. 어떤 분들이 있냐면은 저는요 회사 취업할 때 복지가 좋은 회사 가고 싶어요. 그러면 회사 들어가자마자 이거 얼마인지 좀 보세요. 그래서 봤더니 복리후생비로 나가는 돈이 많네. 그러면은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아, 우리 회사는 직원들 위해서 쓰는 게 많은가 보구나. 이렇게 보시면 되고, 회사 가갖고 복리후생비를 봤더니 엄청 적어. 그러면 직원들 위해서 쓰는 게 많은 거예요? 적은 거예요? 적구나.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왜냐면 복지도 다 돈이잖아요. 하나부터 10까지. 만약에 하루 쉬게 해주고 싶어. 복지 차원으로. 그러면 다른 사람들한테 돈을 더 줘서 아니면 알바를 한 명 써서 채워야 되잖아요. 그것도 다 뭐 들어가는 거예요? 돈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복지 좋은 회사들은 수도권보다는 지방에 더 많아요. 왜냐면 지방이 더 싸니까. 그래서 TV에 가끔씩 그런 거 나오거든요. 중소기업 중에서 복지 좋은 회사. 그러면 대부분 다 지방에 있어요. 그래서 어떤 회사는 회사 안에 수영장도 있고요. 커피숍도 있고요. 웬만한 거 다 있어요. 근데 그게 가능한 이유가 지방은 땅값이 싸잖아요. 서울에선 못해요. 왜냐면 땅값이 너무 비싸. 빌려도 비싸잖아요. 실제. 그래서 서울 같은 경우에는
복지라고 나오면 대부분 다 뭐 회사 이렇게 한 켠에다가 마사지 예, 그런 거 놓고 마사지사 채용해 갖고 주물러 주는 거, 마사지 해 주는 거 뭐 요 정도. 왜냐면 돈이 워낙에 많이 들어가니까. 예, 그래서 복지는 솔직히 지방에도 좋은 데가 많긴 합니다. 근데 지방 가려고 해요, 안 가려고 그래요? 안 가려고 하죠. 지방 있는 사람들이 올라오려고 하지 위에 있는 사람들은 밑으로 안 가려고 그래요. 근데 그게 딴 것 때문이 아니고 뭐든지 다 똑같은데 내려가는 건 쉬운데 올라오는 건 어려워요. 뭐든지 다. 그래서 가격도 내리는 건 쉬운데 올리는 거 어렵듯이 내가 만약에 지방 가서 일해 그러면 지방에서 위로 올라오기가 쉽지 않아요. 왜냐면 물가도 차이 나고 집값도 차이 나고 다 차이 나잖아요. 어쨌든 서울이 일반적으로 다 비싸잖아요. 그래서 저도 한 15년 정도 됐겠구나. 그때 이제 강남에서 잠깐 몇 달 일한 적이 있었거든요. 제가 원래 2대 입구역에서 일했었는데 저희 학원의 분점이 강남에 있었어요. 그럼 강남 가면 일단 맨날 햄버거 먹었어요. 왜냐면 딴 게 아니고 뭐 좀 괜찮은 거 먹으려고 들어가 보면 가격이 내가 생각한 것보다 너무 비싼 거죠. 그러니까 인천이 그때 김밥이 1,500원, 1,500원? 1,000원, 1,500원 할 때였는데 서울 가서 먹으면 한 2,500원, 3,000원은 줬었으니까. 근데 어쩔 수 없잖아요. 예, 일단 땅값이 비싸니까. 우리나라 땅값 제일 비싼 데가 어디예요? 강남 아니에요? 명동이에요. 예. 명동 가면은 거기 몇 번 출근지 기억 안 나는데 그 명동 쪽에 그 백화점 있잖아요. 예, 백화점 쪽으로 쭉 내려오다 보면은 거기 백화점 앞에 화장품 가게 하나 있어요. 예, 정확하게 이름 기억 안 나는데 어쨌든 화장품 가게 그 프랜차이즈 화장품 가게 있어요. 거기가 우리나라에서 땅값 제일 비싸요. 거기가 한 평에 2억이라 그랬나 3억이라 그랬나. 그리고 일부러 명동 가면 거기 잠깐 들어갔다 나와요. 우리나라에서 제일 비싼 땅 한번 밟아보려고. 우리나라에서 제일 땅 쌍은 저기 지방에 섬에 있대요. 거기 한 평이 2,000원이었나? 예전에 개그맨이 한번 갔었어요. 특집으로 제일 비싼 땅 밟은 개그맨이 있고 제일 싼 땅 이렇게 보러 간 개그맨이 있었는데 거기 이장님한테 물어봤어요. 저 땅 사실 거냐고. 그랬더니 안 산다고. 왜냐면 그 땅에 사람이 아무도 관리를 안 해갖고 잡초가 어마무시하게 많더라고요. 네, 거기에다 만약에 거기에다 집을 지으려면은 운반비만 해도 엄청 많이 들어가요. 배가 2번 갈아타야 되거든요. 그럼 배 한 대를 통으로 빌려서 다이렉트로 와도 그 옮기는 비용이 어마무시하다 그러더라고요. 한번 나오는데 왜 싼지는 알겠더라고요. 너무 멀어요. 일단. 그래서 복리후생비 나오면 직원 관련된 거예요. 그러면은 복리후생비는 뭘로 나눠주는 게 가장 좋아요? 직원수. 왜냐면 누구 위해서 쓰는 거니까? 직원 위해서 쓰는 거니까 복리후생비가 많이 나온다는 얘기는 직원 수가 많을 확률이 어떻죠? 높겠죠. 그 다음에 거기 가스 수수료 같은 경우에 뭐 측정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그냥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 돈이 왜 나갈까? 그래 그 부분이랑 관련된 걸로 찍으시면 됩니다. 이건 외우실 필요 없어요. 요거는 이해로 푸시면 되세요. 그 다음에 진짜 중요한 거는 여기에요. 253페이지. 253페이지 거기 밑에 보시면은요. 직접배부법이라고 있어요. 그리고 요거는 2장짜리에도 있습니다. 다음 거 보시면은요 253페이지 보시면 그 밑에 보시면 직접배부법 있고요. 그 다음에 그 다음 페이지 위에 보시면 단계배부법 있고 상호배부법 있어요. 요건 2장짜리에도 그대로 있습니다. 요거 계산 문제 연습을 하긴 해야 되는데 그거는 다 나오는 날 할게요. 다 나오시는 날. 그래서 지금은 그냥 암기할 것만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요 직접배부법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정의는 보조금은 상호 간의 용역수수 관계가 뭐 할 때요? 중요하지 않을 때. 그러니까 이게 무슨 뜻이냐면
직접이 있고 예, 보조가 간접이에요. 뭐라고요? 간접. 그러면은 직접 배부법은 보조는 배부를 안 하고 어디에다가만 배부한다? 직접에다가만. 근데 왜 배부를 안 하냐면은 중요하다, 중요하지 않다? 중요하지 않다. 우리 안 중요한 거는 안 해도 큰 의미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직접에다가만 배부한다 그래서 직접 배부법이고요. 그 다음에 단계 배부법은 배부 순서를 정하고요. 직접 배부와 상호 배부의 절충 단계. 그래서 절충의 뜻이 뭐냐면 절충이 중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절충안 누가 막 싸워 그러면 절충안 마련하라 그러잖아요. 그 중간. 그래서 절충 그러면 뭐라고요? 중간 단계. 그 다음에 상호. 상호 그러면 상자가 서로 상자입니다. 그래서 얘가 가장 정확해요. 근데 정확한 게 좋은 건 알죠? 근데 정확하게 하려면 계산이 어떻죠? 복잡해요. 시간도 어때요? 오래 걸려요. 그래서 우리가 정확한 게 좋다라는 건 다들 알고 있습니다. 근데 덜 정확하게 하는 경우들도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왜냐면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 그리고 힘들어. 그래서 조금 덜 정확한 방법으로 하는 경우들도 있죠. 그래서 집안 청소를 얘기하면은 상호배부법은 대청소예요. 대청소가 좋은 건 알잖아요. 시간 오래 걸려. 그러니까 대청소 잘 하려고 그래요? 안 하려고 그래요? 안 하려고 그러죠. 그냥 청소만 하려고 그러잖아요. 대청소 한 번 하면은 하루 정도 누워 있어야 되니까. 요건 요렇게 해서 일단 외우고요. 다음 주에 계산 문제 한번 간단하게 풀어볼 거예요. 그 다음에 쭉 넘어오셔서 262페이지. 그리고 어저께 잠깐 설명드렸지만 원가에게는 이게 왜 그러냐 안 중요해요. 시험 문제 어떻게 나오냐면 이렇게 나와요. 다음 중 보조 부문 상호 간의 농육수수 관계가 뭐 할 때요? 중요하지 않은 경우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 무슨 배부법 선택하는 거예요? 직접 배부법. 시험 문제가 이런 식으로 나오기 때문에 이 원가회계 파트는 암기가 좀 많이 중요해요. 그 다음에 262페이지 보시면 제품별 원가 계산 있는데요. 교재 보셔도 되고 2장짜리 보셔도 돼요. 왜냐면 어차피 교재에 있는 내용보다는 2장짜리에 있는 내용이 훨씬 더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제품별 원가 계산은 말 그대로 제품별로 원가 계산을 하는 거예요. 왜냐면 우리 회사에서 제품 만들죠. 그러면 이 제품의 원가가 얼마인지 알아야 된다고요? 몰라도 된다고요? 알아야 되죠. 그래서 거기 보시면은요, 두 가지가 있습니다. 개별 원가 계산하고 종합 원가 계산. 개별의 뜻이 뭐예요? 개별. 몇 개씩? 한 개씩. 그래서 우리가 개별 포장이라고 있잖아요. 그럼 몇 개씩 포장한 거예요? 하나씩. 그래서 개별 원가 계산은 한 개씩 원가 계산한다 그래서 개별 원가 계산이라고 하는데요. 대부분 개별 원가 계산은 비싸요. 뭐하다고요? 비싸요. 그 다음에 종합원가 계산은 싸요. 왜냐면 종합이라는 뜻은 한 번에 계산하는 거거든요. 근데 왜 이런 차이가 있냐면 고가는 비싼 거잖아요. 그럼 비싸니까 원가 계산도 훨씬 더 어떻게 해야 돼요? 정확하게 해야 돼요. 왜냐면 비싸니까 그만큼 들어가는 것도 가격대가 있겠죠. 그래서 비싸니까 하나씩 계산하는 거고 저가는 싼 거잖아요. 만약에 우리 회사가 못 팔아요. 못 아니면 나사 팔아요. 근데 나사 하나에 5원이야. 이거 하나하나씩 원가 계산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왜냐면 기계에서 한 번에 막 몇천 개 몇만 개를 떨어뜨릴 거잖아요. 그리고 그거 하나씩 들고 너는 얼마니 이렇게 계산할 수가 없죠. 구조 자체가. 그래서 싼 것들은 몇 방에 계산하는 거예요? 한 번에. 그래서 종합해서 원가 계산한다. 그래서 무슨 원가 계산이라 그래요? 종합 원가 계산. 그래서 구조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개별은 다품종, 소량, 주문 생산이에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종류는 많아도 돼요.
왜 많아도 되냐면 어차피 몇 개씩 계산할 거예요? 하나씩. 그래도 뭐 종류는 몇 천 가지든 몇 백 가지든 상관없어요. 어차피 하나씩 계산할 거니까. 근데 양은 많으면 안 돼요. 왜냐면 하나하나씩 원가 계산을 할 거잖아요. 근데 막 하루에 막 몇 천 개 계산해야 돼요. 그러면 할 수 없죠. 그래서 대표적으로 시험에 많이 나오는 거는 조선업 많이 나와요. 배 만드는 거. 예. 우리 배는 뭐 하루에 한 대씩 만들고 이런 게 아니잖아요. 몇 달, 몇 년 정도 걸려야 하나의 배를 만들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러면 그 긴 시간 동안에 얼마 들어갔는지 다 원가 계산해요? 안 해요? 하죠. 그래서 한때 우리나라 조선업이 문제였었잖아요. 뭐 지금도 그렇게 아주 잘 나가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우리나라가 한때 진짜 잘 나갔었죠. 근데 이렇게 된 이유 중에 하나가 저것 때문이래요. 저도 뭐 기사에서 봤는데 100% 맞는지 모르겠는데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뭐 때문에 이렇게 됐었냐면은 우리나라 회사들끼리 싸웠대요. 우리나라 회사들끼리 어떻게 싸웠냐면 만약에 이게 100원짜리예요. 그러면 한쪽에서 95원 떼놓으면 딴 쪽에서는 92원 이렇게 제살 깎아먹기로 해갖고 그 문제가 났었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익을 덜 갖고 가는 거죠. 서로 싸우느라. 근데 그럴 수밖에 없죠. 뭐 우리 회사가 1등이냐 너네 회사가 1등이냐. 우리나라는 1등만 좋아하는 나라잖아요. 그래서 누가 더 매출액이 높냐 이거 크게 영향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들끼리 싸우다가 그렇게 됐다라 그러더라고요. 그 다음에 주문 생산. 왜 주문 생산이냐면 대부분 비싼 것들은 주문하는 경우들이 어떻죠? 많죠. 그래서 우리가 신발도 보면은 공장에서 찍어낸 신발이 있고 주문해서 신으시는 분들도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러면 대부분 주문할 때에 한두 켤레 주문하잖아요. 공장에서 찍어내는 것처럼 막 몇백 켤레 몇천 켤레 만드는 게 아니죠. 그래서 대부분 주문 생산하면 가격이 비싸고 양이 어때요? 적죠. 그래서 다품종 소량 주문 생산이고 종합은 소품종 대량 생산이에요. 왜 소품종이냐면 한 번에 계산할 거잖아요. 근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종류별로 계산을 하거든요. 그래서 종류가 많으면은 계산할 게 많겠죠. 그래서 소품종이고 양은 상관이 없어요. 왜 상관이 없냐면 어차피 몇 번에 계산할 거니까 한 번에 계산할 거니까. 그래서 소품종 대량 생산. 그 다음에 두 번째 줄은 요 문구가 나오면은 개별이고 이 문구가 나오면 종합이에요. 그래서 작업 지시서, 그 다음에 제조 지시서, 작업 원가표가 나오면 개별이에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다품종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이 다품종의 단점이 뭐냐면 만들 때마다 만드는 방식이 같을까요? 다를까요? 다르겠죠. 배만 해도 여객선도 있고요, 화물선도 있고요, 어선도 있고요, 그 다음에 큰 것도 있고요, 작은 것도 있고요. 다 다르잖아요. 배를 만들 때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은 만들 때마다 만드는 방법이 같아요, 달라요? 달라요. 그래서 이런 지시서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뭐냐면은 지금 만들 때에는 10cm를 잘라라. 그 다음에 뭐 다음에 만들 때에는 유리를 붙여라. 이런 식으로 만드는 방식들이 다 어때요? 조금씩 다르겠죠. 그래서 이 지시서를 보고 뭐 하는 거예요? 거기에 맞춰서 작업을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만들 때마다 만드는 방식이 다르니까. 그 다음에 원가표도 필요해요. 이거 왜 필요하냐면 이것도 똑같아요. 만들 때마다 들어가는 재료가 다르잖아요. 그럼 재료가 다르니까 만들면서 원가가 얼마 나오느냐도 뭐 해야 되죠? 계산을 해야 되죠. 그래서 작업하면서 원가 계산하는 표다. 그래서 무슨 표라 그래요? 작업 원가표. 그 다음에 공정하고 완성품 한산량. 요 공정이나 아까 봤었던 뭐였냐? 부문이나 같다라고 보시면 돼요. 비슷하다. 그래서 우리 회사 가면은 제조 공정, 그 다음에 조립 공정, 그 다음에 포장 공정 이런 식으로 나눠요, 안 나눠요? 나누죠. 근데 왜 공정이 필요하냐면은 대량 생산할 때는 제조 파트에서는 제조만 하고 조립 파트에서는 조립만 하고 포장에서 뭐만 해요? 포장만 하고. 맞죠? 왜냐면 대량이기 때문에 자기가 맡은 곳에서 그 일만 계속 하잖아요. 조립하는 사람은 조립만, 포장하는 사람은 포장만. 일반적으로 뭐 그 사이에 돌아다니면서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래서 남자분 한 분 계신데 저도 그런 적이 있었어요. 어떤 적이 있었냐면 제조회사 다닐 때 남자들은 대부분 면접 보러 가면, 사무실 면접 보러 가면, 특히 이제
남자들은 대부분 총무로 들어간다 그랬잖아요. 면접 보러 가면은 이거 꼭 물어봐요. 사무실에서 일 없으면 공장 가서 일할 수 있겠냐고. 뭐라 그래야 돼요? 전 못하는데요. 그러면 안 뽑아주니까 할 수 있다라고 해야 돼요. 못한다 그러면 안 뽑아줘요, 진짜로. 저도 할 수 있다라 그랬죠. 그래서 진짜 사무실에 일 없으면 맨날 공장 가서 일했어요. 근데 힘든 일은 안 시켜요. 힘든 일은 안 시키긴 하는데 제일 많이 했었던 게 이거였어요. 포장. 그래서 물건 나오면은 담아갖고 포장하는 거. 그건 뭐 대부분 단순 노무니까. 그때 포장 열심히 했었죠. 그리고 지금도 박스 포장은 어느 정도 해요. 그래도 그 당시에 하루에 몇백 개씩은 박스 포장했었으니까. 한때 저기 마트 가면은 눈빛이 초롱초롱했죠. 포장할 때만. 쫓아다닐 때 힘들어갖고 죽겠는데 포장할 때만 그래도 예전에 하던 그게 있어서 좀 잘 되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요 공정이 필요한 이유는 딴 것 때문이 아니고 대량 생산할 때는 대부분 공정별로 나누어져 있으니까. 그 다음에 완성품 무슨 양이요? 환산량. 그래서 완성품 환산량 요거는 계산 문제로 나와요. 무슨 문제로 나온다고요? 계산 문제. 그래서 나중에 문제 풀다가 1시간 정도 투자해서 연습을 할 거예요. 1시간이면 해결돼요. 시험에 되게 잘 나오는데 1시간만 투자하면 맞출 수 있을 정도? 그래서 나중에 요거는 따로 연습을 할 겁니다. 그 다음에 제조 간접비의 배부가 중요해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은 소량으로 만들잖아요. 많이 만들어요? 적게 만들어요? 적게 만들어요. 그러면 이 간접비라는 건 같이 쓰는 거라 그랬잖아요. 직접비야 어차피 갈 곳이 정해진 거니까 이 간접비를 얼마나 정확하게 배부하냐가 중요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제조 간접비의 배부가 뭐예요? 중요합니다. 그거 참고하시고. 그 다음에 여기가 기말 제공품이 중요해요. 그래서 공식을 두 가지 나중에 외울 거예요. 그래서 공식 두 가지는 평균법하고 무슨 법이요? 선입선출법. 이게 요거랑도 관련이 있어요. 완성품 환산량 구하고 기말 제공품 구하는 게 요 공식이거든요. 그래서 평균법은 말 곱하기 요건 교재하고 좀 달라요. 교재는 정식적인 거고 우리가 외우는 거는 약간 편법이에요. 이거 예전에 이쪽 파트 공부하셨던 분들이 만든 공식인데 요게 더 편해요. 그래서 말 한 말 초당 설명은 다 드릴 겁니다. 그 다음에 선입선출법도 말 곱하기 1 플러스 말 마이너스 초분의 뭐요? 당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말 한 말 초당인데 말이 기말이에요. 완은 뭘까요? 완성품. 초는요? 기초. 당은요? 단기. 그리고 줄임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기 앞에 잠깐 봐보세요. 순서는 말 한 말 초당이에요. 여기도 말, 완말, 초, 당이죠. 여기도 말, 완말, 초, 뭐예요? 당. 차이점은 하나예요. 기초를 더하냐 아니면 기초를 뭐하냐 빼냐. 그래서 지금부터 왜 그런지 설명드릴게요. 선입선출법은 기초를 빼요. 근데 왜 빼냐면은 이것 때문에 빼는 거예요. 선입선출법의 뜻이 뭐예요? 먼저 들어온 게 먼저 뭐한다? 나간다. 이 공식은 기말제공품이에요. 이 공식은 뭐라고요? 기말제공품. 그러면 선입선출법에 의하면
기초는 기말에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그래서 빼는 거예요. 왜냐면 기초는 기말에 포함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라고 보는 게 선입선출법이잖아요. 왜냐면 먼저 들어온 게 먼저 뭐 하니까? 나가니까. 그러면 1월 1일 날 거는 12월 31일 날 있으면 안 돼. 그래서 빼주는 거고, 평균법은 뭐냐면 중간이에요. 그러니까 선입선출법과 후입선출법의 가운데를 뭐라 그래요? 평균법이라고 해요. 그래서 평균법은 뭐냐면, 아니야, 기초 중에서도 일부는 기말에 남을 수도 있어. 이렇게 보는 걸 뭐라 그래요? 평균법이라 그래요. 그래서 평균법은 기초를 빼는 게 아니고 합해서 계산하는 거예요. 왜냐면 일부는 남아있을 수도 있다라고 보는 게 평균법이고, 선입선출법은 기초는 뭐 할 것이다? 없을 것이다. 그래서 이렇게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참고해 주세요. 그 다음에 또 다음 거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가 원가 얘기예요. 그리고 세무 들어가면 한 개인가 두 개 더 추가되면 끝이에요. 그래서 내용 똑같아요. 그래서 원가액의 쪽을 제가 어저께 잘해야 된다 그랬죠. 근데 그게 딴 것 때문이 아니고, 제일 만만해요, 여기가. 왜냐면 오늘 나온 거 내일 또 나오고, 내일 나온 거 모레 또 나오고, 좀 반복적으로 나오기 때문에 이쪽 파트를 좀 잘 준비하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제가 나중에 이런 얘기도 할 거예요. 암기 못했으면 원가액에 먼저 하시라고. 근데 암기는 꼭 잘 하십시오. 제 소원 중에 하나가 수업 시간에 암기 좀 하세요라고 얘기 안 하는 게 소원인데, 아마 우리 반에서도 나중에 그 얘기 또 할 거예요. 안 할 수가 없어요. 왜냐면 안 외워져요. 그래서 저한테 그런 얘기 많이 하세요. 외우려고 노력하는데 잘 안 외워져요. 그게 정상입니다. 정상이긴 한데 그거를 외워야만 자격증에 다가가기 때문에 어쩔 수 없어요. 저도 외우는 거 별로 안 좋아해요. 근데 우리 구조상 안 외우고는 시험을 볼 수가 없어요. 안 외우고 시험 보시려면 못해도 6개월에서 1년은 공부해서 이해를 해야 되는데 우리한테 그만큼의 시간적 여유가 없죠. 그래서 일부 암기하라고 설명드리는 거니까 그거 잘 좀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시간 조금 있으니까 월요일 날 똑같은 얘기 또 할 건데 조금만 좀 할게요. 278페이지. 그래서 278페이지가 부가가치세예요. 그래서 다음 주 월요일 날 볼 건데, 부가가치세는 전산회계 1급에서 3문제, 전산세무 2급에서도 3문제예요. 이론에서는. 그래서 부가가치세를 우리가 보는 이유는 뭐냐면은요, 우리 실생활에도 가장 관련성이 많고 실무에서도 부가가치세는 가장 중요한 세금 중에 하나예요. 왜냐하면 부가가치세라는 게 부가가치에 대해서 세금을 내는 거거든요. 그래서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이런 거예요. 만약에 내가 500원 주고 사왔어요. 그러면 우리 부가세 몇 프로죠? 10%죠. 그러면 50원이 뭐일 거예요? 세금이에요. 근데 이거를 1,000원에 팔았어요. 그러면 얼마가 세금이죠? 100원이 세금이죠. 그래서 얘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납부세액은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 빼는 거예요. 그래서 1,000원에 팔아서 세금 얼마였어요? 100원. 그 다음에 살 때는 500원 주고 사서 세금이 얼마였다고요? 50원. 그러면 얼마 세금 내는 거예요? 50원. 이 부가가치에 대해서 내는 거예요. 이 부가가치가 뭐냐면 500원 주고 샀죠. 얼마에 팔았죠? 1,000원에 팔았죠. 부가가치가 500원이에요. 왜냐면 그 사이 금액을 부가가치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1,000원에서 500원 빼면은 500원의 부가가치 발생했잖아요. 우리 부가가치세는 몇 프로? 10%. 그래서 500원에 10%니까 얼마 세금 내는 거예요? 50원. 그래서 부가가치에 대해서 내는 세금이다. 그래서 무슨 세라 그래요?
부가가치세. 그래서 저희가 부가가치세를 가장 먼저 하는 게 우리 실생활에도 영향이 있고 그 다음에 사업하시는 분들이 꼭 알아야 되는 세금 중에 하나가 뭐예요? 부가가치세예요. 왜냐면 우리가 물건 사고 팔잖아요. 물건 사고 팔 때마다 부가가치세 내요, 안 내요? 내요. 그래서 오늘부터 수업 끝날 때까지 숙제가 하나 있어요. 근데 검사는 안 합니다. 무슨 숙제냐면 뭐 딴 건 아니고요. 우리가 물건 같은 거 구입하면 영수증 받아요, 안 받아요? 받죠. 그러면 그 영수증 받은 다음에 거기에 부가세가 있나 없나 한 번씩 보는 거. 근데 이거 왜 봐야 되냐면 예전에 시험 문제에 초코우유가 답으로 나온 적이 있었어요. 세금 내는 거. 네. 흰우유는 부가세 안 내거든요. 흰우유는 면세예요. 근데 딸기우유, 초코우유, 바나나우유 있어요, 없어요? 있죠. 걔는 과세예요. 세금 내요. 예전에 그게 문제가 나온 적이 있어요. 책 100권 가져와갖고 100권 다 뒤져봤자 책 안에 딸기우유는 없어요. 네. 일상적인 걸 물어볼 때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게 어렵지는 않잖아요. 영수증 한번 이렇게 훑어보면은 아 요거는 세금 내는구나, 요건 안 내는구나 금방 알 수 있으니까. 그래서 두부 아시죠? 두부. 네. 노란색 판에 있는 두부 있죠? 그거는 부가세 안 내요. 면세예요. 네. 포장된 두부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거 세금 낼까요, 안 낼까요? 네, 그거 안 내요. 포장 두부. 김치 면세거든요? 종갓집 김치라고 있죠? 포장된 거. 그거 세금 낼까요, 안 낼까요? 찍으세요. 네, 그거 내요. 네. 그러니까 과거에는 포장되면 낸다라고 되어 있었는데 또 웃긴 게 뭐냐면 네, 항상 이 부가가치세 얘기 나올 때마다 꼭 제목으로 나오는 게 포장두부예요. 왜냐면 포장두부는 안 내요. 근데 포장김치는 또 내요. 이런 식으로 부서가 없어요. 근데 왜 이게 계속 변화가 되냐면은 우리나라도 지금 수준이 올라가고 있잖아요. 그러면 수준이 올라가면 어쨌든 버는 돈 자체도 변화가 되고 그 다음에 실생활에도 변화가 되다 보니까 국가에서 계속 면세를 과세로 돌리고 있어요. 그런 작업들을 계속 해요. 매년 몇 개씩. 근데 왜 그 작업을 하냐면 세수가 부족하잖아요. 나가야 될 건 많고 네, 세금 걷긴 힘들고 그러니까 면세 중에서 일부를 과세로 돌리고 있거든요. 근데 그런 작업을 하다 보니까 중가운데가 없어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기준이 있었거든요. 그 기준만 외웠으면 되는데 요즘에는 그 기준에서 벗어나는 것들이 종종 생겨요. 근데 그건 어쩔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생활 부분 때문에. 근데 웃긴 게 어쨌든 두부는 아니에요. 그래서 예전에 제가 이 얘기했더니 어떤 분이 그날 집에 가서 두부를 사셨대요. 사셔도 됩니다. 없는 얘기는 안 하니까. 그 다음날 오시더니 두부 진짜 면세네요. 그랬고 속으로 제가 그랬죠. 제가 거짓말을 허웠으니까. 어차피 그거는 사자마자 티 나는 건데. 근데 진짜 사서 확인하셔도 돼요. 왜냐면 뭐 나올지 몰라요. 김치가 나올 수도 있고 아니면 뭐 배추가 나올 수도 있고. 참고로 농수산물들은 거의 다 면세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이제 다음 주에 과세 면세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때 설명을 드릴 건데 부가가치세는 알고 계시면 어쨌든 살아가는데 도움은 돼요. 왜냐면 우리 소비하잖아요. 물건 사잖아요. 물건 사면 뭐 내요? 세금 내죠. 그래서 이런 구조 정도는 알고 계시면 좀 도움이 되실 거고 회사 가시면 무조건 써야 되고 나중에 내가 사업을 하더라도 부가가치세는 대부분 연관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래서 부가가치세 같은 경우에는 연관이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그렇게 자세하게 다 하나하나씩은 못 봐요. 그러니까 설명은 최대한도로 드리긴 하는데 이게 전부는 아닙니다. 원래는 이거보다 양이 더 많은데 교재 자체에는 저희 시험하고 관련되어 있는 것만 나와 있어요. 그래서 혹시 서점 가시게 되면 저도 요즘 서점을 안 가는데 서점 가서 부가가치세 책만 찾으셔도 저희가 지금 갖고 있는 얘하고 비슷하거나 조금 작아요. 부가가치세 하나만 해도. 왜냐면 저희는 여긴 대부분 다 요약집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다 보니까 시험하고 관련 있는 것들 그런 것들 위주라고 보시면 되세요. 그 다음에 잠깐 쉬었다가 5시 5분에 쪽지 시험 보고 그 다음에 분계 좀 남았었죠? 네, 분계 좀 풀고 그 다음에 마무리할 겁니다.